나폴레옹은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류 역사 속의 마지막 인물이 아닌가. 근데 중동에 가장 충격을 준 최초의 인물. 위대한 사람은 되기 위해서 모든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냉혹한 면도 혹시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저는 나폴레옹 싫어해서. 로빈의 약간의 어떤 성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몇 통씩 편지를 써요. 대략 이제 연구자들이 한 7만 5천 통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나폴레옹 무덤도 고고학자들이 직접 움직인 거예요? 10년에 있다가 이제 파서 이제 프랑스로 옮길 때 별별 소문이 다 나오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자리가 꽉 찼습니다. 한 분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변방에서 오랑캐만 연구하다가 드디어 제가 운명의 세계로 나왔습니다.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럽 근현대사 가르치고 있는 민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집트 국어학을 공부하는 한국이집트학 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 데야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의 역사를 공부하는 박현도입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예. 네. 프랑스도 유명한 영화가 많죠. 유명한 영화는 많고 사실 시네마는 프랑스 사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이 영화의 자부심. 탄생이 프랑스라고요? 네네네. 이집트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는 영화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는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죠. 그러면 너빈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무슨 영화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요. 미국 영화인데 얘기하면 되는데. 박현도 교수님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약간 성스러운 느낌의 영화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미션이야. 그 영화를 좀 능가하는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 이후로 안 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사실 저는 그 이번에 얼마 책이 났는데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책 제목 붙일 때 꼭 영화 이름 붙이거든요. 이번 책은 제가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고 하는 뚜레마틴 드 몽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오마주를 했어요. 책에다가. 근데 확실히 역사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영화들도 약간 교수님도 그러면 도시 쪽 역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거는 이 도시는 아닌데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대부분 아닐까요? 역사 영화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전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틀린 부분들이 많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역사 고증도 잘 돼 있고 재미도 무지하게 재밌다 추천해 줄 만한 영화는 없을까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그 킹덤 오브 헤븐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2005년 개봉작인데 3차 십자군 전쟁을 봤던 것 배경으로 같아요. 해서 네. 만든 영화인데 뭐 고증의 측면에서 그냥 영화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증이 잘 된 역사물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전투씬이 굉장히 잘 표현됐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엑스트라나 심지어는 어떤 심한 경우는 전쟁보다 더 많이 썼다고 욕을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분명히 5천 명이 싸웠다는데 10,000명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특히 60, 70년대는 풍요로운 소련 영화의 전성기였죠. 그 음향 효과를 위해서 실제 대포를 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텔로 전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 영화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사실 리들리 스콧도 다 이제 요즘은 좀 효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다 실제로 실제 대포 실제로 사람들이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전투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그때 당시는 뭐 CG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포 쏘는 게 편했겠네요. 저희가 은근슬쩍 나왔는데 오늘 이분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나폴레옹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집트요. 네. 나폴레옹하고 뗄래야 뗄 수 없죠. 사실 나폴레옹이 저희한테는 일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은인이요? 요 얘기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빈,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나폴레옹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분은 당연히 모셔야죠. 자, 그리고 요즘에 저희 모든 사람 통틀어서 가장 바쁜 분입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나오세요. 그렇죠. 중동도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거보다도요. 나폴레옹이 가자도 점령했어요. 가자하고 이 이야기도 네. 자, 그리고 프랑스 역사에 또 정통하신 또 우리 민유기 교수님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고고학이신데 프랑스 하면은 이 고고학과 또 뗄래야 뗄 수 없죠. 이 사실 프랑스보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러시아를 만들었다고. 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12월 6일에 개봉을 합니다. 나폴레옹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요. 나폴레옹의 전술적인 면모와 더불어서 그의 일상과 사랑, 개인적인 면모까지도 싹 다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차차
차차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못 봤는데 보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 어땠어요? 카메라 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고증적인 면을 좀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게 고증을 중요시 여길 때도 있고 또 어떤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고증을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나폴레옹 영화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에서는 어떤 나폴레옹이 이제 보여준 어떤 역사적인 업적들보다는 이 사람의 어떤 개인성에 조금 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인물에 포커스를 맞췄군요. 예,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킹덤 오브 헤븐 같은 경우는 고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그것보다 이제 뒤에 나온 그 엑소도스 같은 경우는 그 주인공인 모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 변화를 영화의 주된 테마로 삼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엑소도스는 사실 이집트가 나오거든요. 뭐 고증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이제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고증보다는 그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릴리 스콧 모든 영화들은 좀 스토리를 위해서 그렇게 좀 많이 바꾸고 하는데 예고만 봐도 사실은 많은 것들은 좀 평형을 시켰죠. 네, 평형을 많이 시키고 그래도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아마 지구상에서 인물 투표를 하면 무조건 상위 인기 투표에 10손가락 안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인물로서는 당연히 뭐 원투를 다투는 인물이겠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더라도 나는 나폴레옹을 뽑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 관심이 많은 인물인데 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달고 영화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나라별로는 어떤지 문화권에서는 어떤지 한번 궁금한데 프랑스 사람에게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얘기하기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저 프랑스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일단 축구 얘기를 하고요. 네, 지단 무조건 나오고 요즘은 엠바페 나오고 요즘은 막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놀랐었어요. 아시아까지는 이렇게 좀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 되게 많이 놀랐고요. 프랑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짜 매년 책이 나오거든요. 나폴레옹에 대한 책들이. 매년? 아니 매년. 어차피 한번 나오면 그러니까 새로운 작가들이 쓰고 새로운 학자들이 연구를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이 2023 나폴레옹 다시 보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다른 시선으로 뭐 이런 편지를 뭐 와이프한테 보냈기 때문에 다시 나폴레옹 이런 사람이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좀 토론하듯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죠.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갈려져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 많고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좋아하진 않지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도시의 작은 섬에다가 왕을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완전 석세스 스토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릴리 스콧도 지금은 그 얘기를 담고 싶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인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했죠. 네. 그러니까 위대한 성공 신화임에는 분명하나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낼 때마다 분명 책이 팔리고 흥행을 하니까 프랑스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생산되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약간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의 뭔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좀 플러스 만들고 이렇게 좀 레전드 만드니까 또 이제 좀 더 왜곡되고 그런 게 좀 많아서 근데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인물 투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투표를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인물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렇게 1, 2위를 항상 넣잖아요. 나폴레옹이 거의 부동의 1위던데요. 3위 안에 거의 매년 들어가던데요. 19세기 말에 유럽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수용이 될 때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되게 나폴레옹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천황 중심으로 국가를 움직여 나가야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대한 어떤 황제로서 나폴레옹을 높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어떤 그 숭배, 뭐 신화적인 어떤 얘기들이 아주 널리 유통되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널리 이렇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책에 나폴레옹이 말 타고 그림 있잖아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거의 모든 책이에요. 표적 정가 표지 정가예요. 맞아요. 중동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나빠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이 다 있는데요. 사실 나쁜 점은 뭐냐면 일단 정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이기 때문에 정복자에 대한 영화를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정복자 영화를 만드냐라는 비판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긴 점은 큰 공헌을 한 거는 중동 세계가 근대 세계를 나폴레옹의 중동 침략부터 봐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 중동을 유럽의 일부분으로 갖고 가려고 그랬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유럽 바깥으로 처음으로 내보는 게 중동으로 내보내려고 그랬고 그런 면에서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데요. 전체적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인상은 안 좋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중동의 근대 역사를 바꿔버린 인물인 거는 그렇죠. 사실. 역사를 바꿨죠. 네. 그럼 유라시아 대륙이나 아시아 러시아는 결국 이게요, 이 유럽에 대해서 열등감하고 우월감이 교차하는 나라거든요. 나폴레옹을 존경합니다. 유럽의 구세주를 봅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한테 깨졌다.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생기는데 그 전까지 러시아는 귀족들은 프랑스 말만 썼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러시아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나폴레옹 침략하니까 모스크바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조국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비로소 진정한 러시아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어떠한 자존감이 있죠. 너희들은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 그 히틀러가 들어올 때도 그런 말 똑같은 말 했었거든요. 그 농담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왜 침략할 때 나폴레옹의 모든 그 시행착오로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침략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못 배운 게 있었다. 네가 배울 점은 러시아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보면 그 다음부터 러시아는 다른 거는 다 서방이 떨어지는데 싸움만 잘하고 너 웃기는 게 모스크바 그때 점령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상피에트르부르크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자신들의 그러한 그 자존심을 드러내면서 그때부터 우리도 뭉치면 할 수 있다. 약간 좀 그런 식의 걸 됐기 때문에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가 되게 긍정적입니다. 네, 유럽 전체적으로 영국에서도 그렇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반반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승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결국 이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혁명을 배신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 초창기에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 근대적인 봉건적인 질서를 혁파하고 프랑스로부터 자유를 받아들이고 이런 혁명의 이념을 이렇게 수출하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또 자신의 어떤 친인척들을 다 주변에 왕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부터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이게 본인이 황제가 되기는 했지만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공포 정치가 생기고 하니까 시민들이 스스로 황제를 원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프랑스 혁명을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함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10년 동안에 좀 온건하게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만들어서 왕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고 좀 자유를 좀 증대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외 전쟁을 하면서 좀 급진적인 공화주의자들이 좀 등장을 하고 공화국을 수립한 다음에 왕을 처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 정치가 되면서 자유보다는 좀 평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등을 중시하던 흐름이 좀 공포 정치로 가다 보니까 좀 온건한 세력들이 다시 이제 그걸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을 잡은 게 좀 보수적이고 온건한 공화파들인데 왕당파들이 보기에는 너네는 급진파를 제거했다 그러면서 왜 왕정으로 안 돌아가? 불만이고 급진파들은 아니 너네는 공화국을 한다면서 왜 계속 보수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좌파 우파 막 그 봉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 속에 국민들이 뭔가 질서와 안정을 원했고 그거를 이제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의 힘으로 사회 질서를 잠재우면서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 꼴보기 싫고 나폴레옹은 그래도 잘하니까 그럼 차라리 나폴레옹이 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혁명도 있었고 혁명 사실 유일하게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공화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되게 나쁘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왕이 다른 나라들 왕들한테 귀족들한테 도움을 계속 요청을 했었고 전쟁은 계속 일어났었어요. 프랑스를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폴레옹이 사실 처음에는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시민을 보호해주는 그렇죠. 이미지. 네.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그 후에는 야만? 야망이 생겼다. 야만이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그런 야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었는데 그런 상황을 일단 먼저 보호해주고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그냥 계획을 그냥 잡힌 거죠. 그 처음에는 시민을 보호하고 황제, 왕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를 지키는 구국의 영웅으로서의 이미지가 확실히 강했는데 마음속에는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이 나중에 꽃 피워가는 과정이 영화 속에도 나와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제위에 오를 때 왕이란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부분을 조금 저희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호칭, 칭호는 뭔가 이제 구세대를 상징하는 그런 지위였고, 반면에 이제 황제는 물론 이제 다른 국가에도 황제가 있었지만 이제 로마 제국을 연상시키는 직위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황제라는 직위가 좀 특이한 게 뭔가 이제 군사적인 느낌이 강하고 군사 지도자로서 느낌이 강하고, 원래 이제 임페라토르에서 온 그 칭호니까요. 그리고 공화제와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욕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공화국을 그래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어떤 약간 양립할 수 없는 마음을 그래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황제라는 칭호가 아니었을까. 그럼 이게 약간 민주적으로 국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나는 공화정의 황제가 된 것이야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이것도 영화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뭔가 그 민중의 지지를 받는 장면들은 나오죠. 그거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실제 그런 마음으로 황제가 된 거예요? 아니,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농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독재 정권들도 대부분 다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탄생을 합니다. 아마 그 베토벤의 영혼교향곡을 일화를 떠올리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베토벤이 그러니까 교향곡, 우리가 3번이라고 알고 있는 영혼교향곡을 이제 그 나폴레옹에게 헌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너야말로 유럽의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04년 5월달에 나폴레옹이 스스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폴레옹의 제자의 직접 증언이라든지 기록에 가면 교향곡 그 악보를 찢어버렸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제 초창기 나폴레옹, 유럽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나폴레옹에 바치려고 하는 교향곡이었던 거죠, 원래는. 그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볼 때 되게 좋게 보는 편이 뭐냐면 현법이죠. 현법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폴레옹 했던 시스템이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프랑스 헌법. 네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프랑스에서 시험 보는 그 바칼로레아도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것이죠. 네네네. 그 나폴레옹이 민법을 정리한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프랑스 국민들은 이거는 진짜 다 입을 모아 잘한다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나폴레옹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엇갈린다고 하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학살자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학살자를 비유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히틀러와 스탈린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스탈린을 학살자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학살자 맞아요. 제가 고고학을 하면요, 상당수의 고고학자가 스탈린 시절에 반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숙청당해버립니다. 근데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스탈린 때 농업국가가 갑자기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운데 하여튼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소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어쨌든 2차 대전에 승전국이 돼가지고 그 엄청나게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 경제 부흥도 시키고 또 하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회 시스템에 지금 헌법 이야기하셨는데, 이 구소련 가면은 모든 건물들이나 이러한 체계가 다 스탈린 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역설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군인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군인들이 아니 행군을 하다가 다쳐서 부목을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버리라고 그래요. 부상 입은 그 장병이나 지휘관들도 버리고 가고, 낙오자들은 무조건 가차없이 버리고 가요. 냉혹한 면이. 냉혹합니다.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이런 냉혹한 면도 혹시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여러 가지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저는 나폴레옹 싫어해서. 프랑스 국민 중에 실업하군요. 아마 로빈의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나폴레옹이 또 하나의 그 재밌었던 게 선전선동에 되게 능해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그 학살을 하고 자기 패한 것들을 다 윤색을 해가지고 잡지를 만들어서 막 프랑스 안에다가 선동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철저하게 이용한 거 봐서는 저는 뭐라 그럴까, 그 학살과 모든 것을 이 사람은 그 약간은 좀 저는 좀 요즘 말로 하면 감정 공감을 못하고 모든 것을 사람을 죽이고 사는 건 다 정치적으로 살았었던. 근데 스탈린도 원래 그루지아, 조지아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출신이 다 비난한 데서 태어나가지고 그 모든 이 삶의 현상들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래서 나폴레옹 볼 때마다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 나폴레옹이 가이사르랑 좀 비슷하다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정군이었고, 그리고 전쟁도 잘 했었고, 그리고 못했을 때도 자기 나라한테는 이렇게 어떻게든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익될 때는 한없이 인자한 장군이었다가, 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때는 한없이 가차 없는 학살자가 되었다가, 도움될 때는 모든 것을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선동할 수 있는,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잘했으면 저는 그 세종대왕 같은 인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게, 이집트를 간 게 그냥 군대만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이집트에 관계된 모든 것을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뛰어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집트 가서 물론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잘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일 먼저 갔었을 때도 미리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슬람을 망하게 하러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다 얘기를 하고 그냥 부드럽게 갔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튀르키 장군 옷도 입고 다니고, 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 옆에 자기 장군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다시 무슬림 옷으로 갈아입고 무슬림식으로 살면서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도 잘 대했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변복을 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인스타 감성인데, 예. 근데 이제 완전히 그 지역을 자기가 장악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중요하지 않아 보니까 가차없이 한 게 아닌가.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징기스칸이니 알렉산더니 뭐 카이사르니 뭐 나폴레옹이니 이것은 역사의 뭐 이 평가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자한테 꼼짝 못했다. 그건 뭐 다 꼼짝 못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박현동 교수님은 또 저는 뭐 공경합니다, 와이프를. 아내분 전화 받을 때 무릎 꿇고 받는다는 전화를 안 해요. 굉장히 많잖아요. 이야기가 조세핀의 손바닥 위에서 생활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사생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나폴레옹이 사실 조세핀을 만나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세핀을 만나서 이제 빠르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조세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장교 귀족과 결혼을 해서 일남일녀가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 와중에 남편이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핀도 잠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상당히 뭐 미모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혁명 이전에 약간 살롱 문화 같은 게 이제 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친교 사교 모임 같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세핀이 약간 그런 사교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795년 말쯤에 나폴레옹을 만난 걸로 되어 있고 1796년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거의 하루에 막 몇 통씩 편지를 써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나폴레옹의 편지가 대략 이제 연구자들이 한 7만 5천 통 정도라고 추산을 하는데, 근데 그게 다 조세핀에게 쓴 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여간 상당수가. 근데 어찌됐든 엄청 많이 썼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세핀은 한 사람에게 간 거기 때문에 그게 책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열몇 권씩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각국의 어떤 자기 부하들이라든지 각국의 어떤 외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하여간 남긴 편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상당히 글빨도 좋았고 또 이제 말빨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말과 글을 잘 활용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무공들을 널리 막 선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면 초상화가 많이 남아있을 시절. 남아 있습니다. 네. 예뻤어요. 얼마나 예뻤길래. 이미 아이가 둘인데 이때 당시에 나폴레옹이면 그래도 좀 성공가도를 향해 갈 만한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까지 빠져들. 초상화를 보면 추녀는 아닙니다. 상당히 미인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격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화술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결혼 생활이 아주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워낙에 이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 성공을 꿈꾸었던 부모님들이 아주 싫어했었고, 우리나라에만 시월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고부 활동이 아주 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핀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전쟁터를 떠돌아다 보니까 각자 또 바람을 많이 핍니다. 굉장히 애인이 많으셨다는. 그럼 프랑스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싸움 이야기와 연애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어떻게 해서 반하게 했대더라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만남에서도 이렇게 장군 옷을 입고 이렇게 어떤 파티에 갔었는데 그 파티에서는 사실은 그런 옷을, 그런 복장을 안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대화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많이 나는 좀 크게 될 사람이라고 계속 어필했었던 것 같아요, 나폴레옹이. 그래서 조세핀을 믿었었고 그거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야심을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뭔가 가진 게 있다, 이 남자는 뭔가 나중에 크게 될 거다, 이런 걸 정확하게 첫눈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좀 서로의 야망이 맞물리는 면도 있었군요. 그럼요. 편지 쓴 거 보면 진짜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막 편지 내용들 보면 어쩔 때는 약간 의처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집착이었네요. 네, 집착도 네. 많이 하고. 이집트 가서도 바람 폈나요? 그런 기록 있나요 혹시? 사실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조세핀이 그 파리에서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들어서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넘어가서 나폴레옹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탈린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프랑스인이 생각하기에 나폴레옹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르시카의 아작시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코르시카가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프랑스에 편입되다시피 하거든요. 작은 섬이죠. 네, 아주 지중해 섬이기도 하고 이탈리아의 제노바 쪽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제노바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까 코르시카의 이제 귀족들이 프랑스에 이렇게 통치권을 넘깁니다. 그게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1년 전이에요. 나폴레옹은 이제 태어나기 1년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코르시카가 프랑스 땅이 된 거죠. 이후에 육군 사관학교에 또 진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사관학교에 갔더니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 왕조 시대에 있는 귀족 자녀들이 사관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면 코르시카 거기가 어딘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프랑스 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 아작시오 출신인데 그러니까 늘 이제 약간 열등감 같은 것도 느꼈을 것이고. 말도 못했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탈리아 막 억양에.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왔다고? 쟤는 뭐 하는 놈이야? 뭐 약간 이렇게 무시를 당한. 네. 프랑스어를 잘 못했었나요? 네. 발음이 되게 또 특이했다고. 이거는 평생 고치지 않았다고. 네, 맞습니다. 찰리도 보면은 발음 되게 이상해요. 네, 평생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를 쓰는 지역에서 편입이 되면서 언어를 바꿔서 쓰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에 프랑스 땅이 됐으니까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를 썼을 거고 코르시카에서. 저 사실 우리 아빠 말투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프랑스에 살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태리 억양이 있거든요. 유 할 때는 우로 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아버님이 40년 동안 프랑스에 사는데 아직도 이탈리아 그죠? 억양이 그 억양이 있어요.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더 했겠지. 예. 한국에 와서 이태리 친구들한테 계속 이렇게 막 이태리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나폴레옹은. 근데 이태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이 이태리 가서 그냥 이태리 잘못 못한 짓들을 했죠. 아, 이태리 사람이 막 뭐라고 하면 나폴레옹 이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알면은 나폴레옹 중심 알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큰 사람이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런 야망이.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다 그냥 해버리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 이집트 원정 이야기도 군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어떤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원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연히 거둬진 학술적인 성취가 아니라 나폴레옹 원정을 떠날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 과정이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도 책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는 이집트에 가서 여러 종류의 언어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또 인쇄 장치들을 프랑스 전역에서 징발을 하고 또 심지어는 로마에다 자기 부하를 파견해가지고 로마 바티칸에서도 그걸 이제 그 징발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어떤 노력들이 뭔가 나폴레옹은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지만 뭔가 이제 계몽군주 같은 느낌의 워낙에 이제 나폴레옹이 카이사르를 되게 좋아했어요. 또 알렉산더 대왕도 좋아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도 이집트를 원정을 했었고 예. 카이사르도 클레오파트라와의 예. 관계 속에서 이집트를 장악했었고.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게 그러니까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보다도 더 이전부터 예를 들자면은 뭐 페르시아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쪽의 제국들한테도 뭔가 일종의 트로피예요. 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량, 문화적인 역량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이집트 정복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집트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군사 원정을 가면서 수많은 과학자하고 예술가와 약간 작가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자기의 가서 뭐 군사적인 전공을 프랑스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샅샅이 뒤지면서 탐구하고 연구하죠. 그게 이제 자기가 숭배했던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어떤 했던지를 알고 있었고 카이사르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뭐라도 새로운 걸 또 찾고자 했었고 단순히 군사적 원정뿐만 아니라 고대 인류의 문명의 중요한 어떤 시원 중에 하나로서 이집트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인 관심들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나폴레옹이 이제 처음에 이집트로 원정을 떠날 때 167명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원정 자체가 비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원정을 가는데 가면은 조사할 게 많을 거야라고 하고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나폴레옹이 몰타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몰타에서 이집트로 향할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이집트로 간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이제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했었던 이 연설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잘 들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자면 제군들이여 우리는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그대들은 우리 문명과 세계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탐험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다. 코란이 규정한 의식이나 모스크에 대해서 그대들이 수도원이나 시나고그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관용을 가져라. 로마 군단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자기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이 제일 처음에 이탈리아 원정을 시작을 했을 때를 보면 충분히 전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고 병사들한테 월급과 보급을 못 해주던 시기에 이탈리아를 먼저 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저 공격해오는 다른 국가들의 병력을 막아내겠다. 충분히 전략적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이집트나 이런 무리한 원정을 왜 갈까? 저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명예작, 업적 작업 이런 것들은 진짜 찐으로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러 간 거에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사실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한 업적을 남겨요. 그 이유가 이때 이제 나폴레옹 원정과 같이 이집트에 들어갔었던 여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 프랑스군이 아마 1802년에 철수를 할 거예요. 철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전문가들이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책을 내요. 일종의 이집트에 대한 백과사전입니다. 데스크랍 드 레집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집트 지라고 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내는데 그 백과사전이 유럽의 지식인 사회에 고대 이집트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탐구하게끔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고고학자로 본다면 사실 이게 되게 양날의 칼인 게 그전까지는 그 이집트나 근동 가서 성서의 연구를 하고 소수만 갔다 이제는 단체로 가서 다 쓰러 왔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제국의 역사는 약탈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루브르 박물관이건 브리티시 박물관이건 과거에 제국이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차이, 박물관에 미이라가 있으면은 제국이었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 약탈을 했고 또 그걸 배워 나간 게 또 일본이라서 한국 점령하기 전부터 한국에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다 가급적이면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하게 발전을 시켰지만은 약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었던 서구의 고고하고 되게 비판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또 결국 저도 이해가 안 갔던 게 나폴레옹 자체가 그렇게 고고학을 좋아했냐.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에 아까 말한 트로피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와야지만 내가 황제로서의 하나의 인테리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나폴레옹의 그 집단적 학술 원정인 거죠. 그게 그 이후에 서구 사회에서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서구의 여러 대학이나 박물관에서 진짜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이집트로 보내서 뭐 조사라는 명목하에 유물들을 약탈해오는 불법적으로 반출해오는 그런 작업들이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20세기 초반까지. 근데 이 로비는 그거 아세요? 나폴레옹이 그때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이란 나라 가보고 싶은데? 라는 말을 했던 거. 저 몰랐었어요. 아 진짜요? 이거 실제로 남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이제 유배가 됐을 때 영국 그 베질 홀이라는 해군이 가요.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은 얼마 전에 너 오키나와랑 조선에 갔다 왔으니까 그거 한번 자료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폴레옹 완전히 뭐 이제 저거 안 만날 수도 없고 이러고 그냥 재미없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 보여주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이게 커다란 갓 있죠. 갓이랑 담배대 이만한 걸 넣고 그래서 막 쓰고 있으니까는 야, 저 노인 진짜 멋있네. 아주 잘 그렸네 했는데 그걸 보고는 나폴레옹이 정말 가고 싶다 했는데 나폴레옹은 죽을 때까지 영국 해군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했나 봐요. 한국이란 나라를 물어보질 않고 계속 해도 그쪽으로 가는 길들을 물어보면서 언젠가 내가 다시 권토 중래하면은 그 회로로 가서 좀 이제 한풀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얼마냐, 갓 하나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는 그때부터 베질홀이 이제 자기가 잠깐 있었지 값을 모르거든요. 대충 얼버무리고 갔는데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게 베질홀은 프랑스말 잘 못했대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불어로 이야기했고 이 사람 기록은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알고 갔으면 정말 많은 얘기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나폴레옹은 갓을 못 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폴레옹 모자를 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판교에 나폴레옹이 실제 썼던 모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어디서 낙찰받아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예, 1층에 전시를 맞아요. 해놨어요. 나폴레옹 빵이 있지만 한국에도 되게 유명한 나폴레옹 빵집 있죠. 있죠. 예, 있습니다. 나폴레옹 빵집 그거 있어요. 엄청 유명한 빵집이에요. 나폴레옹 빵집에 프랑스 빵 파나요? 한국 빵 파나요? 한국 빵 팔아요. 프랑스 빵 기대했는데.
강인욱 교수님, 이 말씀은 너무 무식하게 들리지 말고 좀 이해가 편하시라고. 이제 많이 무덤을 파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전문이시니까요. 이제 고고학 이제 또 직접 이제 삽으로 뜨시고 붓으로 파시고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무덤도 고고학자들이 직접 움직인 거예요? 아유, 안 되죠. 그거 아니죠. 그게 나폴레옹이 세인텔라 죽을 때 이 사람의 위암으로 죽지 않습니까? 물론 독살설도 있어요. 근데 독살설도 그거는, 있어요? 예, 독살설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당시 풍습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친척들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납 성분이랑 엄청 올라갔다 해서 이게 독살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병적학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 뭐 옛날에 모차르트가 뭐 살리에리가 독살했네 마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경우는 증명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고 이 그냥 반영된 것 같다. 나폴레옹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늘 논란거리인데, 당시에 세인트헬레나에 규준했던 그런 영국 군의관들은 그러니까 위궤양과 위암이라고 이제 공식 어떤 진단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시부터 영국인들이 음식에 조금씩 독을 타서 죽였다, 독살설이 그때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마지막까지 나폴레옹을 지켰던 몇몇 최측근, 그 몽돌롱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폴레옹이 말년에 그분 또 부인하고 바람을 핍니다. 끝까지 지켜줬더니. 네, 그래서 똘롱이 자신의 부인에게 쓴 편지에 나폴레옹을 죽이고 싶다. 나이가 모시는 어떤 황제지만 그런 구절도 있고, 부하에 의해서 서서히 독살됐다는 썰도 있었고요. 그런데 20세기에 워낙 이제 뭐 법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방사능 측정 같은 것도 하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유배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도 군인이 이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자신의 머리카락 이런 게 막 주변에 친지들에게 줬습니다. 그거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머리에서 이 독 성분, 그러니까 비소가 아주 많이 검출돼가지고, 그래서 독살로 죽었다는 거는 근거 없으므로. 사실 이게 그 사람이 집안 내력에 위험이 많고, 실제 해부 보고서 보면은 뱃속에 시커먼 커피색으로 덩어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궤양에 의한 위험인 것 같은데, 이 사람 평생 군인이니까 당시에 신선한 야채 못 먹죠. 맨날 짜고 그냥 염장된 음식만 먹으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위암에 걸려서 죽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독살하지 않아도 이미 그 전에 이미 러시아 전쟁 때부터 사람 너무 몸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독살해도 어차피 그때 의도하지 않아도 해도 어차피 그때쯤 되면 자연히 죽었지 않았을까. 위궤양과 관련해서 또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수많은 초상화에 이제 한쪽에 이렇게 손을 자기 이제 쓰린 위를 이렇게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이런 설이 있는데, 하나의 설에 불과하고, 가장 이제 정확한 해석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부터 유명한 정치가나 연설가들이 연설을 할 때 한쪽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의 복장 자체가 어깨 이렇게 숄더에 내려오는 거를 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제 좀 안 알려졌다가 18세기 들어서 가지고 영국에서 나온 책이 상류층의 행동 교본 같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매너 있는 예의 바른 어떤 자세는 연설할 때 한쪽 손을 이렇게 안쪽에 숨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조지 워싱턴도 그런 포즈의 초상화가 있고, 칼 막스도 19세기 중반에 그런 포즈를 했고, 스탈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네, 했어요. 네. 예. 근데 죽은 세인텔라는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 3m 곱하기 3m 무덤이면은 그 당시로는 큰 편이었지만은 황제하긴 초라했죠. 그래서 이제 몇 년 거기 있다가 10년 있다가 이제 파서 이제 프랑스로 옮길 때, 근데 옮길 때 별별 소문이 다 나오는데, 파라오의 저주도 그렇고 티무르 제국 티무르 왕의 그 얘기도 그렇고요. 고고학자가 볼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두 번 돌면 이미 무슨 판타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파라면 저는 파겠습니다만은 프랑스 정부가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은데요. 1840년에 이제 파리로 옮겨오는데요. 1840년에 통치자가 루이 필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제 1830년에 혁명을 통해서 좀 자유주의자로 그 왕이 올랐는데, 약 10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인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의 무덤을 가져옴으로써 프랑스 국민들에게 뭔가 자신의 그런 치세를 좀 이렇게 널리 대치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제 시신이 그래서 사망한 지 만 20년 만에 파리로 오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이탈리아 원정 갔다 와가지고 로마 가보니까 막 유물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선문도 많았고, 파리에 지금 개선문을 지으라고 이제 했는데, 살아생전에는 완공이 안 돼서 거기를 통과를 못하고 시신 상태에서 관으로 거기를 통과했고, 지금 이제 앵바리드라고 하는 이제 무덤이 지하에 있죠. 그럼 프랑스 국민들은 혹시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에서 프랑스로 무덤이 옮겨진 이후에 거기가 좀 약간 명소처럼 됐어요? 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장리 로비는 안 갔겠네요. 안 갔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 말고 보통 이제 외국인 여행자들도 파리에 가면은 반드시 가는 장소 중에 하나죠. 저도 만약에 프랑스를 가게 된다면 당연히 들러보고 싶은 곳일 것 같아요. 저는 3번 가본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예, 가본 어떻게 돼 것 있어요? 그
그 약간 이런 갈색, 붉은색 빛나는 갈색 이렇게 관이 이렇게 어떤 건물 안에 그냥 지하에 이렇게 딱 놓여져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사실은 뭐 노르망디라든지 뭐 제 고향 보르고니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때 나폴레옹의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잠깐 머물었다, 잠깐 부대들이랑 이렇게 좀 쉬었다. 그래서 그거 구경할 수 있다. 거의 뭐 예수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저 오늘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번 해봤는데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딱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폴레옹은 그러니까 시대가 만든 영웅인 것 같습니다. 그 영웅이 새로운 시대를 자기 마음대로 또 만들려 하다가 몰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은 이집트, 러시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를 알아왔던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군주이다. 근데 중동에 가장 충격을 준 최초의 인물. 나폴레옹은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류 역사 속의 마지막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속해져 있는 이집트학의 분과에서는 애증의 대상, 이집트학을 탄생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까 이제 강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탈의 어떤 표준을 또 만들어낸 그런 인물이 아닌가. 나폴레옹은 1815년도에 끝났을 때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프랑스의 그 전에 중심이었다가 이제 유럽에서는 조금 더 2위, 3위 돼버리는 약간 다시 크게 역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 프랑스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폴레옹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제가 이제 그 과학을 보다 정영진 씨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해요. 근데 과학은 똑 떨어지는 정답이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인문학은 어떻게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폴레옹이 정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인 학살자라는 인물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국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